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3일 내내 상주 노릇을 하느라 굽혔던 허리를 펴니 우두둑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다. 발인 날 나는 울지 않았다. 30년을 한 집에 살며 나를 그림자처럼 짓눌렀던 그 존재가 사라졌는데 눈물이 나올 리 만무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계적으로 음식을 날랐다. 남편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목 놓아 울었고 딸 세연이는 그런 아빠의 등을 두드리면서도 내 눈치를 살폈다. 내 무표정한 얼굴에서 혹시라도 후련함을 읽을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나는 후련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거실을 지날 때마다 내 등 뒤에 꽂히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 애미야, 국이 짜다.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시끄럽구나. 세연이 저거, 옷 입은 꼴 좀 보거라. 귓가에 박힌 가시 같던 그 목소리를 더는 듣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30년간 나를 올가매던 질긴 족쇄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 후련함은 더욱 선명해졌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채취와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밀려들어와 묵은 냄새를 밀어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방도 이 집도 온전히 내 것이 될 터였다. 딸 세연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섰다. 딸 세연 엄마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허리 아프잖아. 나이소라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이제 다 끝났는데 뭐가 힘들어. 딸 세연 내 눈치를 살피며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서 벗어난 거지? 세연이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 아이는 내 30년 시집살이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였다. 할머니에게 구박받고 돌아서서 몰래 눈물 훔치던 내 모습을 이 아이는 모두 보고 자랐다. 나이소라 그럼. 다 끝났지. 이제 너희 아빠 눈치 안 보고 내 옷차림 가지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좋아해야지. 나는 일부러 더 밝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웃음끝이 자꾸만 떨려왔다. 후련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에 찬 바람이 드는 것처럼 휑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달아빠진 옷가지들, 손때 묻은 낡은 경대, 약봉지들. 시어머니의 삶은 생각보다 단출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것이 몸의 뱀분이었다. 쓸데없는데 돈 쓴다는 잔소리는 오직 나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옷장 맨 아래 칸, 낡은 이불 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갈색 가죽으로 된 낡은 노트였다. 보통 노트와는 다르게 한쪽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남편 박진우 노트를 건네받아 훑어보더니 이게 뭐지? 어머니가 이런 것도 갖고 계셨나? 별거 아니겠지 뭐. 그냥 다른 것들이랑 같이 태워버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노트를 다시 내게 던지듯 건넸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착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일 뿐 이런 비밀스러운 물건을 가졌을 리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노트를 버릴 수가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 굳이 자물쇠까지 채워 숨겨둬야 했던 비밀. 어쩌면 저 안에는 내가 평생을 궁금해했던 질문의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나를 미워했을까? 내 속마음 태워버리라고? 당신은 모르겠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쩌면 나를 향한 저주와 험담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 이소라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쓰여 있을지도. 그걸 확인하는 게 두려우면서도 나는 왜 이 노트를 놓지 못하는 걸까?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 걸까? 이 사람은. 나는 남편 몰래 그 일기장을 내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 함께 버려질 다른 잡동사니들과는 다른 운명이라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 자리는 비어 있었고 더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눈도 없었다. 꿈에 그리던 자유였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텅 빈 공간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시어머니의 부재가 실감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미움도 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평생의 적수가 사라져버린 운동선수처럼 내 삶의 목표 하나가 사라진 허탈함일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튼튼했다. 나는 실핀으로 작은 드라이버로 낑낑대며 자물쇠를 열려고 애썼다.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오기가 생겼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열렸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먼지 냄새와 함께 빛바랜 잉크로 쓰인 시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오늘도 그 노인네는 나를 잡을 듯이 몰아세웠다. 내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여우라도 되는 모양이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노인네라면 시할머니? 일기장은 내가 아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이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지난 30년간의 내 삶을 그리고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 밤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시할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시작된 일기장은 나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늘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저렇게 서름을 토해내던 시절이 있었다니. 하지만 그 낯섦도 잠시.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익숙한 지옥과 마주해야 했다. 일기장의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기장의 모든 원망의 화살은 오롯이나 이소라를 향해 있었다. 1993년 5월 12일.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멀뚱하기만 하다.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건지 눈치가 밥 말아먹었다. 저런 애가 우리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다. 1995년 8월 2일. 애미는 또 친정에 간다고 한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툭하면 친정 타령인지. 내가 시집 왔을 땐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려웠는데 요즘 것들은 참 편하게 산다. 1998년 11월 20일. 답답한 며느리. 내가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나?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고집만 세서는 저 성질머리로 아들 진우 속이나 썩이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에는 내가 칭찬받았던 기억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나에 대한 불만, 비난, 그리고 경멸만이 가득했다.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서툴렀던 살림, 친정 식구들과의 통화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밤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왔던 것이다. 30년간 나는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놓인 죄수나 다름없었다.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딸 세연이를 낳았을 때의 기록이었다. 2000년 3월 5일. 딸이라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은 언제 낳으려는지. 저 애미 몸이 약해서는 더는 가망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 신세도 참 기구하다. 젊어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시어미한테 구박받더니 늙어서는 며느리가 대를 끊게 생겼으니 나는 그 페이지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세연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던 나. 그 옆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시어머니.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때도 그저 아들이 아니라 서운하신가 보다 막연히 생각했을 뿐 이토록 잔인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읽은 일기장을 들고 남편에게 향했다. 퉁퉁 부은 내 눈을 보고도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건성으로 물었다. 왜 그래 아침부터? 어디 아파? 나 목소리를 떨며 당신 어머니 유품에서 이게 나왔어. 당신도 한번 읽어봐. 나는 일기장을 식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마지못해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몇 장을 뒤적거리던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일기장을 덮으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 기가 막혀서 어쩌라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어머니가 평생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 다 쓰여 있잖아.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냐고. 한숨을 쉬며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걸 왜 봐 보기는. 돌아가신 분 일기장은 왜 훔쳐보고. 그래.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외로우시니까 그냥 일기에다 푸념 좀 하신 거겠지.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내 속마음 푸념? 이게 그냥 푸념으로 보여. 내 30년 인생이, 내 청춘이, 내 눈물이 당신 눈에는 고작 늙은이의 푸념으로 밖에 안 보이느냔 말이다. 그래, 당신한테는 평생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였겠지. 나한테만 향했던 저 날카로운 발톱을 당신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니. 이 집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이었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었구나. 남편의 반응은 내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내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죽은 어머니의 비밀을 엿본 나를 타박했다. 그는 이 갈등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어리석었다. 나 싸늘하게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훔쳐봤네, 내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기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서러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는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이 낡은 일기장은 내 남은 인생마저 갉아먹을 저주의 유품이었다. 살아생전에는 말로, 이제는 글로. 그녀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작정인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딸 세연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딸 세연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할머니 일기장 그거 정말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이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딸 세연 분노하며 당장 갖다 버려, 엄마. 아니, 불태워버려. 그런 걸 왜 보고 있어? 할머니는 진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악독하시다. 엄마 인생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 딸의 위로에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버리라고? 불태우라고? 나도 그러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한번 열어본 판도라의 상자는 닫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았다. 그 글자들은 이미 내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져 버렸다. 나는 결심했다. 이 고통의 끝을 봐야겠다고. 시어머니가 남긴 이 잔인한 기록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버리겠다고.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이토록 뒤틀린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30년의 고통이 그저 나약한 늙은이의 푸념 따위가 아니었음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집은 거대한 얼음 동굴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을 섞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욕보인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듯 행동했고 나는 내 30년의 세월을 무시한 그를 경멸했다. 딸 세연이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 깊고 오래된 상처는 딸의 위로 몇 마디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밤마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를 노려보며 내가 감히 내 것을 훔쳐봐 하고 소리쳤다. 그러다가는 일기장 속 글자들이 벌레처럼 기어나와 내 온몸을 뒤덮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에 젖은 채 한참을 떨어야 했다. 이 낡은 일기장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았다. 더는 안 된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과 딸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겨울 햇살은 따스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 쓰시던 낡은 철제 쓰레기통을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제의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 갈색 가죽 표지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 종이 조각들을 모두 재로 만들어버리면 시어머니의 저주도 내 고통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 속마음 그래 불태워버리는 거야. 당신의 이 악독한 기록들을 내 고통의 증거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야. 당신이 내 인생에 남긴 흔적은 제 한 줌도 남기지 않을 테다. 당신은 죽어서도 편히 잠들 자격이 없어. 당신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구천을 떠돌며 괴로워하라고 내가 빌고 또 빌어줄 테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들고 마당으로 다시 나갔다.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 그것을 던져 넣었다. 기름을 조금 붓고 성냥을 그었다. 치잉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일었다. 나는 그 불꽃을 일기장 위로 가져갔다. 불길이 종이 모서리에 옮겨 붙으려는 바로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일기장이 바람에 휩쓸려 쓰레기통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바닥에 떨어지며 저절로 펼쳐졌다. 짜증이 치밀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 던져 넣으려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내 눈에 바람에 펼쳐진 페이지의 첫 문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시집오기 훨씬 전 일기장의 가장 앞부분이었다. 1965년 3월 2일. 날씨 눈물남. 오늘 나는 이 집에 시집을 왔다. 이제 내 이름은 김경숙이 아니라 박진사의 며느리, 박서방의 아내가 되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온 기분이다. 앞으로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경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늘 어머님, 할머니였지. 김경숙이라는 어여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불에 그슬려 가장자리가 조금 까맣게 변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다. 1965년 4월 15일. 어머님 시할머니은 내가 밥 짓는 솜씨가 없다며 타박하셨다. 친정에서는 곱게만 자라서 그렇다며 혀를 차셨다. 밥상머리에서 꾸중을 듣는데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밤에 몰래 부엌에 가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었다. 찬밥을 물에 말아먹었다는 구절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나 역시 그랬다.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은 날 입맛이 없어 저녁을 거르고는 한밤중에 배가 고파 찬밥을 물에 말아먹었던 날이 수없이 많았다. 1965년 9월 1일. 어머님이 아끼시던 그릇을 닦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뜨리고 말았다. 종아리를 맞았다. 20살이 넘어 시집온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매를 드셨다. 너무 분하고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 사람 시아버지마저도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그곳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20살의 어리고 여린 여자 김경숙이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구박에 기죽고 남편의 무심함에 절망하고 고된 시집살이에 서러워하는 낯설지만 어딘가 너무나도 익숙한 한 여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왔던 젊은 날의 나와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다. 분명 이 일기장을 불태워 내 고통을 끝내려 했는데 나는 왜 멈춰버린 것일까? 제 속에서 발견한 김경숙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차마 꺼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눈물겨운 독백이었다. 나는 그 독백의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증오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편의 슬픈 소설이었고 나는 그 소설의 유일한 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낡은 일기장은 더 이상 저주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시어머니 단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의 창구가 되었다. 나는 밤마다 남편과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30년 전에 김경숙을 만났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20살의 앳된 새댁이 되어 그녀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일기장 속의 그녀는 내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수줍음이 많고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뻐했으며 남편 시아버지의 다정한 눈길 한 번에 얼굴을 붉히는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녀는 들에 핀 작은 꽃을 좋아했고 몰래 숨어 라디오 연속극을 들으며 눈물 짓는 평범한 여자였다. 1966년 5월 4일. 오늘 장에 갔다가 옆집 옥천댁과 함께 읍내 다방에 처음 가보았다. 달콤하고 차가운 냉커피라는 것을 마셨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어머님께 들킬까봐 심장이 콩닥거렸지만 꼭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즐거웠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었다. 옥천댁. 일기장에는 유독 이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녀는 젊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말벗이자 동무인 듯했다. 둘이 함께 시어머니 흉을 보고 서로의 서름을 다독여주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전화로 펑펑 울면 그만하고 나와. 너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고 말해주던 내 오랜 친구. 시어머니에게는 옥천댁이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나는 어느새 일기장 속
그녀의 편이 되어 있었다. 시할머니가 그녀에게 모진 말을 퍼부을 때면 함께 분노했고, 시아버지가 그녀의 마음을 몰라줄 때면 함께 서운해했다. 특히 시아버지가 군대에 가고 홀로 시댁에 남아 시집살이를 견뎌내던 시절의 기록은 내 마음을 아리게 했다. 1967년 8월 15일.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 훈련이 고되다고 한다. 나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 어머님은 내가 서방 잡아먹으려니라며 편지를 빼앗아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내 마지막 기쁨마저 빼앗아 가셨다. 이 집에서 나는 숨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다. 나는 그 대목에서 가슴을 쳤다. 나 역시 그랬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 시어머니는 애비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다며 비아냥거렸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그녀는 왜 그토록 못마땅해 했을까? 그런데 그녀 역시 젊은 날 똑같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새댁의 마음을 질투하고 짓밟았던 또 다른 시어머니 밑에서 일기장을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30년간 쌓아온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젊은 날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지금 동정하는 이 어린 여인이 훗날 나에게 그토록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속마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토록 여리고 순수했던 당신은 어쩌다 그렇게 가시 돋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당신이 겪은 아픔을 왜 나에게 그대로 돌려줘야만 했을까?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과 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지독한 세월의 비밀을. 나는 더 깊은 진실이 필요했다. 일기장은 그녀의 독백일 뿐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삶을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바로 옥천댁. 그녀라면 알 것이다. 시어머니가 왜 변해야만 했는지. 문제는 옥천댁을 어떻게 찾느냐였다. 시어머니의 고향은 경상도에서도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었다. 이미 수십 년이 흘렀고 그곳에 여전히 살고 계실지도 미지수였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시어머니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젊은 여인.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경숙이와 나. 옥천 상회 앞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의 고향 마을과 옥천 상회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한 여행객이 시골 마을을 여행하며 쓴 글이었는데 거기엔 낡은 간판이 달린 옥천 슈퍼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가게를 지키는 할머니께서는 수십 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나 혼자만의 여행이어야 했다. 나는 간단한 짐을 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내비게이션에 옥천 슈퍼의 주소를 찍었다. 서울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나는 마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게 원망의 편지를 보내온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경수가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기꺼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의 끝에는 정말로 옥천 슈퍼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낡은 슬레이트 지붕, 색바랜 아이스케키 나무판.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가게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삐걱거리는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과자 봉지들, 낡은 평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선한 눈매가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했다. 저 계세요? 내 목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옥천 할머니 눈을 비비며 아이고 손님인교. 미안합니다. 늙의 잠이 많아져서. 못 찾는교? 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고요. 혹시 김경숙 씨라고 아세요? 여기서 옛날에 사셨는데 박진사댁으로 시집 가신.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옥천 할머니야 하는 탄식과 함께 당신 혹시 경숙이 며느리 아니요? 아이고 얼굴에 경숙이 시어머니 시할머니 얼굴이 딱 있네 있어. 시할머니를 닮았다는 말에 기분이 묘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가 바로 일기장 속의 옥천댁이었다. 옥천 할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준 그녀는 내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왔다고 하자 눈시울부터 붉혔다. 옥천 할머니 그 독한 칸이 죽을 때까지 그걸 품고 있었구만. 내 그럴 줄 알았지. 걔는 평생을 울고 살았어. 평생을. 나는 할머니의 말에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에게 구박받던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님은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서방 잡아먹으려니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쫓기지 않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데 하늘이 내 맘 같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겪으셨나요? 내 질문에 옥천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과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옥천 할머니 격담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여. 경숙이 시어머니 그 노인네가 보통 독해야 말이지. 경숙이가 딸만 둘을 내리 낳으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새로 며느리감 구한다고 돌아다녔다니까. 경숙이는 그 소리 듣고 애기 없고 겨울 강물에 뛰어든다고 하는 걸 내가 뜯어 말렸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딸만 낳았다고 구박받던 시어머니. 그건 내가 아들 민준이를 낳기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옥천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옥천 할머니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는 건 예사고 경숙이가 친정엄마 아프다고 보러 간다니까 시집 온 년이 어딜 뻔질나게 드나드냐면서 대문 걸어 잠가버렸지. 그래서 경숙이가 밤새 대문 밖에서 웅크리고 울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 시집 온 년이 어딜 뻔질나게 드나드냐. 30년 전 내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달려가려던 나에게 시어머니가 던졌던 바로 그 말이었다. 나는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가 국이 짜다, 밥이 되다 이런 잔소리도 많이 하셨나요?
옥천 할머니 무릎을 탁 치며 아이고 말도 마소. 그 노인네는 경숙이가 밥만 하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감시를 했어. 찬밥만 먹어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면서 뜨신 밥은지 아들 시아버지만 주고 경숙이는 맨날 남은 찬밥만 먹게 했지. 그래서 걔가 위장병을 평생 달고 살았잖아. 찬밥. 내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한밤중에 몰래 물에 말아먹던 그 찬밥. 시어머니 역시 젊은 날 시린 속을 찬밥으로 달래야 했던 것이다. 나는 쿵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30년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말들. 애미야, 국이 짜다. 딸만 낳아서 어쩔 거냐. 친정엔 그만 좀 가라. 돈 좀 아껴 써라.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나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속마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당신이 겪었던 상처의 메아리였다고? 당신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당신을 괴롭혔던 당신의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건가? 나를 향한 그 모든 구박이 실은 과거의 당신을 향한 절규였던 건가? 나는 더 이상 옥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빠져나왔다. 차에 돌아와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시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년을 그녀를 원망하고 미워했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을 나는 내 상처로 되받아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미래를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하고 슬픈 대물림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었다. 옥천 할머니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뒤 어떻게 서울까지 운전해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젊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옥천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30년간 내가 들었던 모진 말들이 뒤섞여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다. 남편과 딸은 내가 먼 길을 다녀와 몸살이 난 줄로만 알았다. 아무도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밉지 않았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했다. 지금 내 마음을 채운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끈적한 감정, 바로 죄책감이었다. 나는 30년간 그녀를 오해했다. 그녀가 보낸 수많은 구조 신호를 나는 나를 향한 공격으로만 받아쳤다. 그녀가 내게 던진 가시돋친 말들은 실은 나 좀 봐줘. 나도 이렇게 아팠어라는 그녀의 서툰 절규였을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절규를 외면했다.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잠에서 깨면 시어머니의 텅 빈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방에서 그녀는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 일기장에 차마 다 쓰지 못한 고통을 곱씹으며 며느리인 나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몸을 추스르고 며칠 만에 부엌에 섰다. 마침 주말이라 딸 세연이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딸 세연 휴대폰을 보며 밥을 깨작거리며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야. 나 무심코 밥상머리에서 핸드폰 좀 그만 보랬지.
그리고 너 어제 입고 나갔던 그 짧은 치마 또 입고 나가려고? 말을 뱉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밥상머리에서 옷 입은 꼴 좀 보거라. 너무나 익숙한 말투. 바로 시어머니가 평생 나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했던 잔소리였다. 세연이가 기분 나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딸 세연아, 엄마까지 왜 그래?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 할 거야?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 딸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물마를 날 없이 일의 마디가 굵어진 내 손. 문득 이 손이 시어머니의 투박했던 손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쓰던 낡은 경대 앞에 앉았다. 경대에 달린 거울은 낡아서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고 왜곡되게 비추었다. 나는 그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웃음기를 잃고 입꼬리는 신경질적으로 내려가 있으며 미간에는 걱정과 불만이 뒤섞인 깊은 주름이 잡힌 58세의 여자.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미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얼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저 얼굴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과거로 향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내 며느리, 그러니까 세연이의 올케에게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애미야, 명절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편하게 살아. 우리 아들 세연이 오빠 아침밥은 꼭 좀 챙겨 먹여보내라.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내 시어머니처럼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내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다. 그런데 나 역시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 말투를, 그 잔소리를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몰랐다. 내가 내 며느리에게 하는 그 말들이 그녀에게는 어떻게 상처로 남을지를.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 속마음 괴물.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아니, 이미 괴물이었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처럼 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어느새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닮아버렸구나. 이 지독한 대물림의 사슬을 나는 끊어내지 못하고 내 며느리에게까지 이어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나를 미워했나? 나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닮아가는 며느리를 보며 혐오감을 느꼈던 건가? 나는 경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보다 더 큰 절망이 나를 덮쳤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환멸과 혐오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는 또 다른 가해자였고 이 비극의 공범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거울 속에 나는, 혹은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거울에 비친 미래의 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이 대물림의 고리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나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자기 혐오의 늪에서 며칠을 허우적거렸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끔찍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망령에 사로잡힌 죄인이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내든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 미쳐버리든 끝을 봐야만 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이번에는 옥천 할머니도 낡은 일기장 속의 젊은 그녀도 아닌 차가운 비석 아래 잠들어 있는 진짜 나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저주의 유품도 흥미로운 소설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가져가야 할 너무 늦어버린 나의 답안지였다. 시어머니의 묘소는 남편의 선산,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먼저 잠든 시아버지의 묘 옆에 나란히 놓인 작은 봉분. 장례식 날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꽃 한 다발과 그녀가 살아생전 유일하게 좋아했던 달콤한 약과 한 상자를 사들고 산을 올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봉분 앞에 서자 망감이 교차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 집에 시집와 무서워 떨었던 날,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온종일 그녀의 눈치만 살폈던 날, 모진 구박에 숨죽여 울었던 수많은 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그녀를 원망하고 미워했다. 나는 묘비 앞에 약과를 놓고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일기장을 펼쳐놓았다. 나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어머니. 저 왔어요. 소라예요. 차가운 묘비는 말이 없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내 목소리에 답하는 듯했다. 나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어머니가 남기신 이거 다 읽었어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요.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서러워서 찬밥 말아 드셨던 것도 아버님 군대 가시고 시할머니한테 편지 뺏기고 아궁이 앞에서 우셨던 것도 다 알아요. 이제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왔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나 바보같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30년을 어머니를 미워만 했네요. 어머니가 제게 국이 짜다 하실 때 그건 사실 시할머니가 어머니께 했던 말이란 걸 왜 몰랐을까요? 제가 딸만 낳았다고 서운해하실 때 그게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날 뻔했던 어머니의 옛 상처인 줄을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결국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나 오열하며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아팠으면서, 그렇게 서러웠으면서 왜 저한테는 똑같은 상처를 주셨냐고요? 나는 너처럼은 안 되게 하겠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바랐던 건 그런 거였는데 나의 절규는 원망이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끝은 그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나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눈에 서려 있던 그 깊은 슬픔을 그저 나를 향한 미움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외로우셨죠? 힘드셨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하고 밤마다 이 낡은 종이 조각에다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나는 차가운 봉분을 부둥켜 안았다. 마치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안는 것처럼 그녀의 마르디 마른 등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기댈 곳 없이 홀로 모든 바람을 맞으며 꼿꼿이 서 있던 늙은 나무 같은 사람. 나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소리조차 없을 때쯤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다. 묘비에 새겨진 시어머니의 이름 김경숙.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 흐느낌 섞인 평온한 목소리로 경숙 씨 아니, 경숙 언니.
그 호칭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같은 시대를, 같은 며느리라는 굴레를 견뎌낸 나보다 조금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선배이자 언니였다. 나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될 뻔했어.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나 봐. 내 며느리한테 언니가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 그 아이도 나처럼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 몰라. 무서웠어,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될까 봐. 나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대물림은 나한테서 끝낼게. 당신이 평생을 원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대신해 볼게. 내 딸에게,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이 아픔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다 잊고 편히 쉬어. 젊은 날 당신을 울렸던 시어머니도 용서하고, 당신 마음 몰라줬던 남편도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못난 며느리도 부디 용서해줘. 그 고백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무척이나 가벼워졌다. 30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용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녀와 화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 자신과도. 산을 내려오는 길, 해가 저물며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이 일기장은 저주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이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유언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유언을 이제부터 내 남은 삶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시어머니의 묘소에서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꿈에 아주 가끔 젊은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흑백 사진 속에서처럼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원망의 눈빛이 아닌 고맙다는 혹은 미안하다는 무언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에서 깨어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그곳에서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어여쁜 이름 김경숙으로 평안하시기를. 내 안의 전쟁이 끝나자 나를 둘러싼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남편과의 관계에도 작은 온기가 돌았다. 내가 산에서 내려온 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생했소라는 짤막한 한마디와 함께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 서툰 손길에서 나는 그의 미안함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어머니이자 나의 시어머니였던 한 여자의 고통을,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신음했던 아내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 그 지긋지긋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에 내 남은 생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주 주말 나는 딸 세연이와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아들 녀석과 남편은 일부러 등산 약속을 잡아내 보냈다. 이것은 우리 집안 여자들만의 이야기여야 했다. 어색하게 마주 앉은 세 사람. 나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불렀다. 며느리 긴장하며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혹시 너한테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여라 라든지 명절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같은 그런 잔소리를 한 적이 있니? 내 질문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 있던 딸 세연이가 엄마 갑자기 그 얘기는 왜라며 나를 말리려 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느리 네, 어머님. 몇 번 있으셨어요. 나는 그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나 그랬구나. 혹시 그때 내 말 듣고 속상했니? 서운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과거의 나라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내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다. 나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옛날에 듣고 자란 못된 말을 나도 모르게 너한테 하고 있었던 거다.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시할머니께 내가 들었던 말들이야.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 이야기를,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서름의 시간들을 두 사람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눈은 점점 커졌고 딸 세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딸 세연 울먹이며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는지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엄마만 괴롭히는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 엄마도 몰랐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이었어.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배우지 못해서 상처 주는 방법으로밖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나아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내가 또 혹시라도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 참지 마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라고 꼭 내 마음을 이야기해줘. 그럼 나도 미안하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하고 사과할게. 우리 그렇게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내자. 나는 절대로 내 시어머니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도 훗날 내 며느리에게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건 끊어내자. 내 진심 어린 고백에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이는 그런 우리 둘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여자들의 연대가 되었다. 내 속마음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이 평생을 원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그 사과와 화해를 제가 오늘 당신 대신 했어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이 아이들은 저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아프게 살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에 잔소리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런 나를 더 편하게 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이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일기장을 썼다. 나는 시어머니의 낡은 방을 나의 서재로 꾸몄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담아둔 상자 가장 위에 그녀의 낡은 일기장을 소중히 다시 넣어두었다. 그 옆에는 내가 며칠 전 새로 산 예쁜 꽃무늬 표지의 새 일기장을 나란히 놓아두었다. 나는 그 새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2024년 2월 25일. 날씨 아주 맑음. 오늘 나는 나의 첫 페이지를 연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도 미래의 가해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이소라였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장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비극을 걸음 삼아 피어난 나의 첫 장은 분명 따뜻하고 향기로울 것이라 믿는다.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